네. 이제 1교시형 답안 작성 반복론이고요. 음, 요거 이제 예시죠. 점수가 1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18점, 2교시형, 이게 2교시형이죠.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45점이 합격 커트라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당.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다 합격 점수가 되진 않죠. 네. 강인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으로 붙었는데 이분도 오래 하셨어요. 저랑 같은 반, N스반 같이 하셨었고. 네. 그다음에 요분 있잖아요. 이 차상현 이분은 6개월 합격자. 저 앞에 있던 그 모범답안에 있는 분이에요. 저랑 동기시고, 저는 3년 차, 이분은 6개월 만에 붙으셔서 멘토로 오셨죠. 제가 합격하기 전에 제가 한 반년 정도는 멘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답안을 보고 너 못 붙겠는데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붙었죠. 상관없습니다. 되게 친해요. 아, 얘 다 두 분 다 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수는 낮고 높은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잘 쓰는 거는 고득점을 맞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 쓰는 건 고득점, 내가 잘 모르겠는 거는 방어. 15점이면 5점, 5점, 5점 맞았다는 거예요. 채점자가 3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명당 예, 각각 같은 답안을 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3명 평균 점수로 합격하는 거거든요. 총점으로. 그래서 18점이라는 건 666 맞았다는 거고, 점수는 1점씩 높낮이, 0점 몇 점 단위 점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여기서 채점 받는 거는 점 몇 가지 받아요. 왜냐면 3명이 채점했다는 가정으로 점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666 맞긴 좀 부족하면 점수를 깐다. 저희가 줄 때. 실제 점수에는 5점이든 6점이든 7점이든 4점이든 1점도 아니다. 그러니까 점수폭이 커요. 그 이 애를, 이때 얘는 이제 채점자잖아요. 채점자를 감동시키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데, 채점자를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어, 그래, 맞아. 이렇게 되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점수가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는 것 같아?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 안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빨리 붙는 비결이에요. 고득점 받는 비결. 좋습니다. 그래서 글씨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글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물은 이런 거죠. 펜 준비하셨죠? 오늘 펜 다 갖고 오셨죠? 설마 펜 안 갖고 오신 분 없죠? 펜은 1.0 또는 1.6짜리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수성 제발 쓰지 마시고. 근데 죽어도 수성 쓰겠다는 분들 가끔 계신데 뭐 그 말리진 못해요 저희가. 뭐 어떻게 그쵸? 저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화이트도 쓰고 막 이러는데 수성펜 쓰신 펜 두 장 쓰실 수도 없고 애매하거든요. 예전에는 또 복사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복사 안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에 복사를 세부해서 채점했다고 했었거든요. 복사하면 또 이게 펜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수성어를 하면 확실히 흐려져서 덜 보이거든요. 그리고 뒤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수성은. 번져갖고 내 답안이 이렇게 뭉개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볼펜 쓰셔라. 단점은 볼펜 쓰면 똥이 많이 나옵니다. 볼펜 똥이. 특히나 펜 두께가 두꺼울수록 볼펜 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답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휴지. 그래서 항상 오른쪽 상단에 휴지와 테이프를 붙여서 똥을 계속 닦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잔은 ITP에서 제공하는 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청하셨겠지만 3D 프린터로 만든 이렇게 생긴 잔 하나, 그다음에 그 아크릴판 같이 만들어진 이 큰 잔. 이거는 이제 광은자라고 해서 베네스반의 광은님이 본인 쓰시려고 만들었던 자예요. 근데 도형이나 이런 게 이 기본자에 없는 게 굉장히 쓸만한 게 많아서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도안을 받아서 이제 ITP에서 만들게 된 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광은자. 그래서 광은자입니다. 광은님이 만드셔서 아직 합격 못 하셨어요. 왜 못 하셨냐? 공부를 하다 안 하다 자꾸 그러셨어요.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말아, 하다 말아. 아까 아직도 합격을 못 하셨는데 요즘 공부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면 붙어요. 하다 안 하다 하면 자꾸 떨어집니다. 오래 걸리고. 한 예로 제가 가장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현재 정주행반의 조정훈 길사님이란 분인데, 저 공부할 때 59.9, 뭐 8 이렇게 맞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바로 다음 케이스에 붙으셨어요.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가정사나 회사 일정 때문에 시험을 자꾸 접수했다 못했다, 접수했는데 못 가고 막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꼭 전화해서, 형님 붙었을 것 같아요. 형님만의 시험이에요. 그랬는데 꼭 그 시험에 시험을 안 보셨어. 아, 정말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시험 절대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 붙어요. 음, 맞습니다. 어쨌든 붙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주 한 권씩 제공해 드릴 거예요. 답안지는. 여기서 시험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하잖아요. 부족분은 어떻게 쓰시냐면 인터넷으로 웬만하면 구매하세요. 100매짜리 제일 싸요. 근데 단점은 100매짜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가 나요. 반글씨 정도. 글씨 반 개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넓이가. 똑같이 그 공단에서 제공한 템플릿으로 프린트했을 텐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공단에서 제공한 템플릿도 웹하드에 들어 있어요. 그거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프린트해서 쓰시거나 그거 다른 거 싫으시면 둘 중에 하나. ITP에서 제공하는 저건 단권당 1,400원 정도 해요. 인쇄비가. 비싸서 여러분들한테 싸게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저거 하시겠다 그러면 구매하셔서 쓰실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프린트해서 하시거나 대한 종이는 조금 두꺼운 걸로 하세요. 아시겠죠? 일반 제일 싼 거, 제일 얇은 거 쓰면 안 되고 실제 시험은 그거보다 두 단계 높은 무게 구람이 있는데 그걸로 하고요. 쟤는 거 바로 전 단계 거거든요. 바로 전 단계 정도 충분한데 제일 얇은 거는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종이만 조금 두꺼운 걸로 하셔서 하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 테이프 말씀드렸죠? 용도가 그리고 시계 제일 중요해요. 타이머 시계, 전자 타이머 시계 못 쓴다 말 많았는데 어쨌든 강정호 교수님이 거기 사무관이랑 통과하고 그래서 어쨌든 네,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쓰시면 돼요. 원래 그 초시계로 바꿔야 되네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넘어갔어요. 이게 왜 말이 많았냐면 이 시계 타이머에다가 누가 카메라를 달아갖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숙사 시험에서 나왔던 건 아니에요. 타 시험에서. 그래갖고 이게 못 쓰게 됐었거든요, 원래는. 참, 굳이. 근데 기술사 시험은 그렇게 한다고 붙지도 못해요. 그런 거 간다고 이거 어떻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대화할 할 건 아닌데 아시잖아요. 룰을 그렇게 박아버리면 할 수 없는 거. 다행히 그거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꼭 타임워크 준비하세요. 시간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시간 관리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문제등 시간 관리. 그래서 시계 꼭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계산기를 구매하셔도 되고 사용하는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네, 보통 풀이 문제 어쩌다 들어가게 되면 계산 문제 있긴 있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잘 쓰시면 엄청나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2교 시험으로 나올 거예요. 1교 시험은 계산 문제 안 나오고 2교 시험으로 나오는데 계산 문제 잘 쓰시면 막 54, 5점도 맞을 수 있어요. 45점 합격 점수인데 그럼 여러 문제를 커버 가능하잖아요. 잘 쓰신다면. 실패하심. 이때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입하거나 그래서 틀렸다. 그럼 바로 13점대 떨어져요. 그래서 점수 낙폭이 굉장히 커요. 13, 13, 13이면 39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네,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권인 분들은 계산 문제 잘 안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아니어도 다른 문제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신 자신 있으면 들어가면 고득점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가 없고 아예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푸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마음 급하고 계산기 누르다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시간 널널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 문제당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 급한데 계산기 누르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잘못 눌러서 계산 틀려지면 또 다시 눌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는 있지만 안 준비하기는 좀 애매한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펜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두 개예요.
타사 거 썼으면 참 좋겠는데 대체할 만한 펜이 많이 없어요. 애니볼이나 이런 게 사실 국산이라 쓰면 좋은데 네, 여러분 찾아보셔서 괜찮은 거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이거 쓰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그렇죠? 안 팔아주고 싶긴 한데 그래도 방법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휴지, 그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휴지는 여기 이렇게 테이핑해서 책상 오른쪽이나 이렇게 붙이고서 쓰시는 거 용도입니다. 필통은 동그란 필통보다 플라스틱으로 된 필통을 웬만하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4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 때문에. 자가 3D 프린터 필라멘트로 만든 거라 휘어요. 안 휘하려고 이번에 두껍게도 했는데 그래도 휘거든요. 아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놔야 부러지거나 휘는 거 방지가 되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자가 비싼데 자꾸 구매하기. 여기 자 ITP 자 아니고 외부에서 구매하셔도 돼요. 근데 외부에서 구매한 자는 답안지에 딱 특화되어 있진 않아요. 확실하게. ITP 자가 비싼 대신 특화는 되어 있어요. 그 용도로 만들어진 자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강요는 안 합니다. 템플릿자 이거 가격 수정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뭐 공지된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답안 작성의 5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의를 가장 잘 쓰셔야 돼요. 정의 만드는 건 2줄로 씁니다. 한 줄에 필요한 글자 개수는 18자에서 21자. 그 정도로 쓰시면 돼요. 많으면 이미 글씨가 작았다든가 띄어쓰기를 너무 안 했다든가 그런 거거든요. 띄어쓰기는 한 글자 이상. 띄어쓰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키워드가 잘 보여야 채점이 잘 돼요. 내가 다 썼는데요? 띄어쓰기 빡 빽빽하게 쓰면 안 보여서 채점 못 받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글씨 많이 썼다고 점수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는 2줄로 씁니다. 2줄 넘게 쓰셔도 돼요.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2줄 이하로 쓰는 건 또 너무 적어요. 2줄은 무조건 채워주시는 걸로 연습을 항상 2줄 범위로. 그래서 뭘로 채우냐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의 이런 미사유구들 접속사 이런 거 많잖아요. 부사 이런 걸로 그런 걸 넣거나 빼서 양을 늘리신다 생각하면 돼요. 베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목적 또는 환경. 그 다음에 키워드 3개, 종결어, 명사형 종결어. 요거 틀 안에 나머지는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키워드 한두 개 더 넣든가 빼든가. 하지만 최소한 3개의 키워드는 넣자. 정의를 잘 쓰시면 일단 답안지 채점에 5점 정도 베이스는 깔고 들어가진다 생각하면 돼요. 정의를 잘 쓰고 한 페이지 썼어. 그럼 거의 5점은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정의가 틀리면 6점 맞기는 어려워요. 근데 정의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정확하게 맞네 하고 그래야 점수를 주기 위해서 키워드를 찾아요. 정의가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점수를 빼기 위한 걸 찾아요. 제 점수. 의도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내 점수 받는. 그렇죠?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만 암기하는 거예요. 3개. 정의에 들어가는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래도 두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두음으로 정의는 웬만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키워드 만들 수 있어요. 왜 두음이면 되냐면 키워드라는 게 IT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라는 게 뻔해요. 두음만 기억하시면 뒤에 말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뻔해요, 뻔해요. IT 용어가 결국 돌고 돌기 때문에 거의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음이면 돼요. 그래서 정의의 환경과 종결어와 두음이면 거의 다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토픽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쓰여야 되는 시간은 보통 토픽토를 한다 그러면 2분 내외, 1분 내외로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한 토픽을 넘어가서 빠르게 많이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을 많이 하시고 7번 이상 반복하시면 웬만한 토픽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가시면 키워드가 그냥 들어와요. 두음도 그냥 외워져요, 점점. 그러고도 안 외워지는 거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중얼중얼하고 다니셔야죠. 앉아서 암기장에 놓고 막 외우지 마시고 걸어 다니면서 중얼중얼하고 다니세요, 두음은. 그게 가장 빨라요. 아시겠죠? 앉아서 외우지 마시고 두음을 중얼중얼하고 다니시면 된다. 두음이 입에 배면 돼요. 두음의 두음을 이 외워지는 단계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두음만 기억나요.
두음들이 셉니다. 세거나 좀 더럽거나. 하다못해 다음 주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에자일의 4대 선언문, 이런 개똥꼬변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개똥꼬변이 기억 안 나기 쉽지 않겠죠? 개똥꼬변이 그거 4대 선언문인지 기억 안 날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음을 학습하시다 보면 두음만 기억나요.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맞아요. 얘가 어느 토픽의 두음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두음이 기억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반복해서 두음이 기억나면 돼요. 두 번째, 이거 단계를 지나서 반복하시면 두음이랑 얘가 어느 토픽인지 그냥 매핑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짜증나냐면 두음의 전체 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이게 무슨 글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네 가지였는데 세 개는 기억나는데 하나가 기억 안 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 개는 그냥 외워진다는 얘기죠. 하나가 기억 안 이어도 돼요.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쓰고 다 쓸 이유가 없어요. 이제 뭐 다음 주에 하는 것 중에 뭐 이제 모듈화에 많이 나오는 게 응집도와 뭐 결합도 이러면 운운시절 통승기 내공일에 쓰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음인데 그렇죠? 그럼 내가 뭐였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재화야? 내부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외면, 외부야? 그쵸? 얘는 외니까 외는 뻔한데. 뭐, 스면, 스가 뭐였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스키마인가? 스탬프가 정확한 용어인데, 스탬프가 기억 안 날 수 있단 말이죠. 빼고 적으면 돼요. 6개 적으라고 했잖아요. 토픽에. 7개를 다 적으세요. 그런 문제 거의 없어요. 몇 개 이상 적으세요는 있어도. 이해하시겠죠? 정확하게 다 적으면 좋죠. 그쵸? 하지만 비슷하게 적었다고 해서 그거 하나 틀렸다고 점수 확 까지 않아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채점자도 그거 다 모른다니까요. 내공에 이제 쓰자에서 7개를 다 적는다고 그거 하나하나 기억해서 하나하나 다 맞는지 체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사치로만 적어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기억이 되고 나면 나중에 답안지 고도화, 즉 심화반에서 합격권이 되셨을 때 하실 거는 좀 더 정확한 답안으로 좀 더 답안지를 채점자가 잘 채점할 수 있게 그게 이거예요, 가독성. 채점자가 잘 채점할 수 있는 답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합격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두음은 기억나는데 도대체 무슨 토픽이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뭘 하냐면 다시 공부를 해요.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그 전에 공부 그랬잖아요. 이해하고 암기, 암기 반복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공부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도 붙어요. 하나하나 외워도 붙어요. 붙긴 붙어요. 네.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은 A로 하나 B로 하나 똑같게 걸립니다. 단, 빨리 합격은 못해요. 왜냐하면 토픽 커버리지가 빨리 못 하잖아요. 하나하나 집중해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토픽을 공부해서 빨리 점수를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 쓰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점수 높지만 못 쓰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선택이에요. 성격 따라 다르게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두 가지 다 해봤는데 제가 D 케이스예요. 하나하나 잘 쓰려고 노력했던 케이스인데 안 돼요. 왜 어차피 외운다고 그대로 써지지 않거든요, 이 시험.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복사기처럼 외웠다가 그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를 공부 잘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그거 그대로 답안지 다 기억나서 안 써지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면 그대로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기억 안 나면 거기에 멈춰갖고 뭐였지? 이따가 다시 쓸까? 그러다가 비워놓고 끝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일이거든요. 기억 안 나면 포기해야 돼요. 버리셔야 되고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10분 1교시 한 문제당 10분인데 금방 가요. 잠깐 생각하면 1, 2분 순식간에 가는데 1, 2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답안지 다 못 쓰고 끝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분들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두음을 해도 결국 뒤에 게 생각 안 나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두음이나 이렇게 반복으로 하시면 커버리지는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토픽 자체에 대한 키워드나 이런 거 금방 늘어요. 단지 답안지 템플릿을 맞춰서 연습은 안 했으니까 또 이게 느린 거지.
어떤 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전에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연습을, 쓰는 연습을 하고 그 틀 안에다가 내가 외운 거를 채워 넣는다. 라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씩 준비했던 그렇게 커버리지를 했던 결국에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답안을 채워 넣는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출제 의도도 중요해요. A를 물어봤는데 B를 쓰시면 안 돼요. 절차를 물어봤더니 절차가 기억 안 나서 구성 요소를 썼다든가, 구성 요소를 채점하려고 했더니 절차만 쓴다든가, 쓸데없는 필요성, 등장 배경으로 특징 이런 걸로 답안지를 채운다든가. 그래도 점수는 받아요. 하지만 출제 의도는 벗어났으니까 합격 점수는 못 받겠죠. 그죠? 뭐 스타일을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용어들이 참 힘들어요. IT 용어가 스타일, 모델, 기법 이런 걸로도 물어볼 때 특성 이런 거 따라서 써야 되는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객체 지향의 방법론, 원리 다 다르거든요. 근데 A랑 B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쓰면 이제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의도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또 돌아가면 정의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종결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종결어만 기억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종결어도 명확하게 하나로 딱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니까. 그래서 답안의 정의는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운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픽을 이해하라고 아마 멘토들 분들 중에 많이 얘기하실 거거든요. 특히 기필반 때 이해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심화반 가면 토픽이 많아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때 이해라는 건 그 토픽에 대한 모든 걸 다 이해하게 하기보단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의 이해하면 다 이해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작성은 뭐냐면 잘하는 거와 모르는 거를 몰빵으로 배치하시면 안 되고 순서를 잘 배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열 문제를 쓰잖아요. 1교시는.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는 내가 잘하는 거. 그다음에 못하는 거와 잘하는 걸 이렇게 핑퐁처럼 하셔서 마치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덜 못 쓴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후광 효과를 받으셔야 돼요. 앞에 잘하는 문제를 몰빵하셔서 후광 효과를 이 사람 잘 쓰네라는 일단 포인트를 받으셔야 그 뒤에 답안도 잘 쓰는데 조금 덜 쓴 것처럼 느껴진다. 그맨 마지막 종교도 잘하는 문제. 그런 거, 그 센스죠. 그런 것도 다 심화반 하시면서 다 해드릴 건데,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어차피 그럴 시간 없어요. 아시죠? 초반에는 이제 시작하실 때 그럴 순 없지만,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들으면 이게 뭐야? 학습으로 붙는 시험 맞아.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학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공부하시면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그냥 순수하게. 얘는 근데 석박사 과정에 그런 학습을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시험의 포인트를 맞춰서 합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동안에 자연히 올라가는 그런 토픽에 대한 이해도와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거 뭐예요라 물어봤을 때 두 줄로 정의 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얘가 뭔지 아는데 주구리주구리 그러니까 길게 설명해요. 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정확하게 정의로 뭐 때문에 쓰는 거고 어떤 환경에 쓰는 거고 핵심적인 구성은 뭐고 그래서 얘는 뭐야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본 기술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들이 잘 설명할 수 있죠. 한 분야라면. 근데 모든 분야, IT의 전 분야, 전 도메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기술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사가 인정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다른 것도 갖다가 쓰거나 융합할 수 있거든요. 이해했으니까. 필요한 게 다른 데도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 있으니까. 그게 기술사의 활용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의 학습 방향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인문교양 책 중에 그 직접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얇은 지식을 넓게 알기 위한 거잖아요. 왜? 대화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길을 써도 아주 깊진 않지만 전반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모든 도메인 토픽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융합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어떤 분야에 가져다 내도 다 사용하기 가능한 사람. 그게 저는 기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술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준비해서 가시면 된다. 답안지도 그런 마인드로 작성을 하시는 거다. 좋습니다. 네, 기술사의 글자죠. 이거 왠지 제 답안 같은 느낌, 제 글씨 같은 느낌인데. 근데 띄어쓰기만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누구 거 같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글씨체 얘기거든요. 이게 초반에 가독성 높은 글씨체. 이게 막 찍찍 긋고, 띄어쓰기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삐뚤빼뚤,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이게 뭐 이렇게 좀 공중부양하고. 공중부양, 이런 걸 공중부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글씨. 그렇죠? 바닥에, 바닥 라인에 글씨를 붙여 쓰셔야 돼요. 글씨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점핑 뛰면 안 돼요. 높이와 바닥 라인 붙여 쓰는 거를 1번으로 하세요. 특히 가독성 안 좋고 나 글씨체 안 좋은 분들 있죠? 1번,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2번, 띄어쓰기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채점 받는데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높이와 글씨 크기, 바닥 붙이는 것들 1번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글씨 안 좋으신 분들 어쩔 수 없고 죄송하지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글씨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별도로. 글씨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네,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시면 돼요. 글씨가 좋은 분들의 단점은 딱 하나예요. 틀린 게 또 눈에 잘 보여요. 글씨가 안 좋으신 분은 틀린 게 잘 안 보입니다. 장점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씨체가 가는 게 확연히 다르죠. 가독성이 다르죠. 흐름 제어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글씨들이 잘 보인다는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글씨가 많지 않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띄어쓰기보다 좀 작은데,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정도 글씨체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나 글씨체 맞춘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최악의 글씨체 저거든요. 저도 붙었습니다. 강정배 교수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었다. 이런, 거짓말, 남들처럼 필력도 딸려, 글씨체도 안 좋아, 뭐, 그렇다고 건강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 공부 시작할 때 둘째 임신하자마자 공부 시작해서 열 달 후에 배에 안고 자고 등도 못 붙이고 잤거든요. 몇 달 동안. 그렇죠? 그런 거부터 뭐, 공부하다가 또 디스크 와가지고 막, 하여튼 최악인 건 다 갖고 있었다. 그래도 3년 걸렸거든요. 그래도 3년 걸렸어요. 그거 다 갖고 있었어도 웬만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붙을 수 있어요. 저도 붙었는데.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한 거는 모든 시험 참석, 모든 수업 참석. 제가 유일하게 지켰던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뭐 모의고사 같았던 그렇죠? 전 그 자리 빼먹은 적 없고 수업 자리에 빼먹은 적 없어요. 그걸로 붙은 사람이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글씨 참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교정 가능해요. 네. 저도 글씨 연습하면서 그 글씨를 바꾸는데 제 지인 친구 중에 글씨 잘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글씨체가 세네 개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글씨체 하나 바꾸는데 3개월이면 된다고. 매일 1시간, 2시간 정도 해야 되긴 하는데, 길어야 2, 3개월이면 완전히 글씨체를 새로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까지 만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20분 정도, 뭐, 최소한 점심시간에, 웬만하면 점심시간 쓰세요. 글씨체 안 좋은 분들은 점심시간에 한 2, 30분 정도 글씨 연습만 하세요. 그렇죠? 그런 거는 회사에 티 안 나잖아요. 나 글씨가 요즘에 뭐 글씨 좀 바꿔보려고 그런 거 연습하는 건 티 안 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다 얘기 못 하시고 하시는 분 대부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회사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다고 회사에 솔직히 지장을 줄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너 딴짓 하느라 이러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왜 회사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숙사 붙으면 이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직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공부는 말씀드렸지 글씨 바꾸는 거. 두 번째는 회사의 업무에 관련돼 있는 토픽을 공부하세요. 회사에서. 회사 시간에. 그런 건 뭐라고 티 안 나잖아요. 어차피 걔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회사 업무 관련된 거 자격증 공부한다든가 이런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건 티 안 나니까. 그렇게 하셔서 회사에서도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점심이나 이럴 때도. 너 뭐해? 그러면, 나 최근에 업무 때문에 이런 거 자격증 공부해.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근데 기술사 공부는 완전 다른 토픽은 너무 티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씩 시간을 쓰셔야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SM으로 이직을 하셔서 SM도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아예 대놓고 해도 되는데 여긴 했어요. 그 팀장이 업무만 지적 안 주면 뭘 안 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특히나 뭐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별 상관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글씨체는 교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줄의 글씨는 18에서 22, 21자, 21에서 22자 정도 수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자음을 모음보다 크게 쓴다. 첫 자음을 크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글씨 크지만 전체적으로 첫 자음을 가장 크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15도. 이게 백강고 시체이거든요. 글씨체를 오른쪽으로 상단으로, 그러니까 어, 밑에 라인을 띄어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15도로 가는 게 백강호 시체거든요. 필속을 빠르게 하는 글씨예요. 근데 백강호 시체가 그 고시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게 사법고시 쪽 라인 글씨체라서 연습하는 글씨 라인이 IT 쪽 용어가 많이 좀 빠지는, 안 맞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저도 백강호 시체 좀 연습하다 말았는데, 백강호 시체를 굳이 하셔야겠다 싶으신 분은 구매하셔도 되고, 네, PDF 파일 올라가져 있어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어느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독성이 중요한데, 가독성의 1번은 뭐냐면,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를 잘할수록 가독성이 좋아요. 그것만 제가 글씨 못 쓰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했던 하나는 띄어쓰기였거든요. 강글사님이 나 저 글씨 못 쓰는데 그래도 띄어쓰기 때문에 읽히긴 하네? 이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3문제. 1교시형은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문제는 버릴 수 있어요. 버려도 3문제 정도는 내가 아는 문제, 잘 쓸 수 있는 문제. 3문제 정도는 적당히 아는 문제, 나머지 3, 4문제는 아예 모르는 문제가 매번 나와요. 그래서 잘 쓰는 문제로 고득점 맞고, 적당히 쓰는 문제로 합격 점수,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최대한 합격 점수 이상, 그러니까 5점 이상은 맞는 수준을 적어내서 합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공부하는 양이 늘면 점점 이 비율이 줄겠죠. 모르는 문제 비율이 줄겠죠. 나중에는 이 버리는 세 문제에 그게 가고 다 아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차 했을 때는 사실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요. 선택권이 전 좀 풍부했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이 많이 쓰는 문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안 쓰는 문제를 쓸수록 고득점이 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밀집돼 쓰면 당연히 엄청 잘 쓰는 사람이면 갭차가 확 나잖아요. 그럼 점수가 그 사람보다 낮게 받거든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근데 적당히, 숫자가 적은 문제는 제가 잘 쓰면 확 점수가 높겠죠. 왜? 그 중에 잘 썼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렇게 나중에 선택하는데 초반에는 어렵죠. 초반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도 내 전문 분야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걸로 고득점 맞아야 되니까. 답안의 기본적인 템플릿은 이렇게 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교시형 서론 같은 경우에는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 또는 개념 플러스 추가적인 특징이나 뭐 등장 배경 등등등은 추가적인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정의나 개념. 그리고 서론. 그 다음에 본론에다가 2교시형 본론은 2단락이에요. 1교시형 본론은 2단락. 이게 서론의 1단락이 되겠죠. 1교시형 같은 경우에. 2단락에는 도식 하나, 표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식은 6줄, 표도 6줄. 6줄 플러스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은 뭐예요? 헤더가 되겠죠. 뭐 구분, 뭐 구성 요소,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총 7줄이 들어가요. 그럼 목차까지 들어가면 몇 줄이에요? 목차 한 줄 한 줄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다 대목차 한 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17줄, 16줄이 되죠. 그래서 제목 서론 쓰고 앞에다가 문제 쓰고 답 쓰고 그렇죠? 개요 쓰고 뭐 이렇게 쓰시면 한 페이지가 딱 나옵니다. 이게 1교시형 답안 작성. 그다음에 결론은 3단락에다 씁니다. 추가적으로 쓰는 거예요.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줄 정도. 2교 시험은 반 페이지. 얘는 내가 더 점수를 받기 위해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달러까지 쓰면 합격 점수 나와요. 이거보다 좀 더 받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점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거 써야겠죠? 의미 없는 거 쓰면 뭐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보통 여기 뭘 쓰냐? 최근 기술 동향. 이걸 활용한 기술. 그 다음에 내 업무 중에 이런, 뭐, 이 토픽의 좌우에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수평에 있는 키워드. 그런 기술. 뭐 이걸 통해서 이런 기술에 활용돼.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 또는 재현. 기술사적으로 내가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향성을 활용하는 것들, 또는 이런 AI나 이런 걸 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그런 재현들 같은 걸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걸로 세 페이지나 네 페이지. 그것도 저것도 모를 땐 비교표. 비교표는 저는 사실 텍스트가 많아져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도식으로 끝내요. 도식이 빨리 쓸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한 세 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더해서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라고 재현이나 기술 방향 같은 것들 정하는 게 가장 포인트 있게 하고 좀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쓰시는 게 기본적인 템플릿. 아시겠죠?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요의 반 페이지, 그 다음에 1달러 물어본 거를 2달러과 3달러에 나눠서 쓰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상. 이렇게 쓰시고, 4달러에다가 뭘 써요? 방금 말씀했던 재현이나 이런 것들 반 페이지 써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 페이지, 반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세 페이지 최소. 그래서 본론을 좀 더 많이 써서 한 세페이지 반에서 네페이지까지 한 문제. 그래서 3.5, 3.5, 3.5, 3.5 페이지를 쓰면 딱 4페이지가 나와. 14페이지가 딱 나와. 저거 14페이지짜리거든요. 그럼 딱 한 권이 딱 끝납니다. 최소는 12페이지 정도 쓰시면 합격하시는데 지장은 없어요. 3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또는 셋 하면 12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죠. 2달러이든 3달러이든 본문을 쓸 때는 최소한 도식 하나, 표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의 도식 하나, 나의 표 하나. 이게 가장 큰 템플릿이에요. 요걸 지키시는 게 좋아요. 가, 나가 바뀔 수는 있어요. 웬만하면 안 바꾸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도식은 분절되면 안 돼요. 그 페이지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칸이 부족하면 표를 먼저 쓰실 수밖에 없겠죠. 표는 분절돼도 돼요. 표는 분절돼도 상관이 없는데 도식은 분절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딘 문서를 보셔도 도식이 분절된 건 없잖아요. 반씩 쪼개져 있는 문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이? 그런 건 없죠? 그렇죠? 표는 쪼개져 있지만 그림은 쪼개져 있지 않잖아요. 이해하시죠? 똑같아요. 제안서에 어디도 페이지 반쪽짜리 반쪽 합쳐서 볼 수 있게 도식이 들어간 건 절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도 똑같아요. 절대 도식은 분절되면 안 된다. 표는 분절돼도 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결론은 수직이나 수평 확장 또는 플러스 알파로 쓴다. 예,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문제 아까 선택하는 거 말씀드렸고 가, 나 꼭 쓰시면 돼요. 단, 가, 나를 웬만하면 쓰세요. 두 줄 그냥 먹고 들어가는데 버리지 마시고 가, 나 빼먹으시면 두 줄, 가, 나는 고민 안 하고 그냥 두 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걔를 안 쓰시면 두 줄 더 써야 되거든요. 페이지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웬만하면 가, 나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게 가독성이 높아요. 목차를 나눌수록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표 쓰는 케이스도 있어요. 표만 두 번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물론 도식은 없습니다. 표는 있어도 도식은 없어요. 아시겠죠? 당연히 그림만 딸랑 두 개 그려놓고 내용 없으면 그거 뭘로 채점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도식을 한다고 또 도식을 너무 정밀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도식에 써야 되는 여러분들의 시간은 3분 내외로. 3분 넘어가는 순간, 도식 그려놓고, 3분 넘어가는 순간 잘못 가신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사 많이 하시면 자 활용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를 잘 쓰셔야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이게 이렇게 정밀하게 그리신다고 이렇게 하나, 슥 갖다 이렇게, 이렇게 가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를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필사 많이 하셔야 되겠죠?
필사 많이 해야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느긋하게 100분 쓰거든요. 한 교시당 100분입니다. 1시간 40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 100분이 순삭이에요. 진짜 이렇게 1시간 40분이 부족한 시간이었어 느낄 정도로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지루하고 이런 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에 막 5초, 10초가 지금 막 간절하거든요. 그 키워드 하나 글씨 채워 넣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간 되게 부족해요. 실제 여러분이 4교시를 보면 6시간 40분 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쓰는 시간만.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100분 하고 20분 쉬고 100분 하고 1시간 쉬고 100분 하고 20분 쉬고 100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시험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몸이 되게 힘들어요. 손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400분 다 해보시면. 목, 등, 손. 그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체력 관리. 제가 아파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시간 확 줄었거든요. 아프지 않게 운동하시고 도수 받으세요. 중요합니다. 아직 도수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최소한, 예? 뭐죠, 그거? 보험 있으시잖아요. 실비 웬만하면 다 있으시잖아요. 실비 있으실 때 아끼지 마시고, 도수는 시작부터 받으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몸 관리 하셔야 돼요. 기존에 뭉쳐있던 것들 웬만하면 풀면서 가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탑 확 오시면 공부 자체가 안 돼요. 네. 공부하시면서는 손 위주로 많이 받으시, 등, 어깨, 목, 손. 다 굳어요. 다 굳습니다. 제가, 네, 전 지금도 도수 받거든요. 음,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쪽은 아끼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답안 분량 계속 말씀드리지만 13페이지, 14페이지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왜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10페이지 쓴 사람과 최소 12페이지, 13페이지 쓴 사람은 누가 봐도 13페이지, 14페이지 쓴 사람이 더 좀 높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13페이지 정도 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 페이지, 한 문제당 8분 정도에 쓰셔야 돼요. 결론은. 나중에는. 근데 문제 따라서 한 11분, 12분 걸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분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백 만들지 마세요. 보통 축구장이라고 하거든요. 답안지를 쓰면 이게 도식을 그리면 만약에 이렇게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끝냈어. 그럼 여기 다 축구장이에요. 뭐라도 채우셔야 돼요. 저 표를 그리셨는데 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표는 3단표로 하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하고 텍스트를 요만큼 쓰고 여기 공백으로 비워놓는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키워드는 어쩔 수 없지. 근데 키워드도 좌우정렬하세요. 네. 자간 충분히 끼워도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좌우 정렬하세요. 좌우 정렬. 좌측 정렬하지 마시고.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상하는 가운데 정렬. 상하는 가운데 정렬 하셔야 되는데 좌우는 좌우 정렬 그 전체로 하시는 거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좌측 정렬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웬만하면 자간을 옆에서 그냥 좌우 정렬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그래야지 답안이 꽉 차 보이고 있어 보여요. 비어 보이면 쓰다만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요건 리드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요것만 갖고 내용 채울 게 없으니까 얘를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용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앞에 박아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리드문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잖아요. 누군 있고 없고 그러면 차이가 나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리드문도 의미 없이 쓰는 리드문은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칸 채우려고 쓰는 건 괜찮아요. 꽉 차 보이는 게 나으니까. 비어 보이는 거보다. 하지만 포인트가 있을수록 좋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꽉꽉 차 있잖아요. 비어 있지 않죠. 이런데 이렇게 그 정의를 쓴데 여기서 끝나. 여긴 비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채우시라는 거예요. 두 줄은 꼭꼭 채우세요. 한 줄 라인을 내렸으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쓰고 여기서 글씨가 끝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이것도 다 공백이니까. 웬만하면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단 띄어쓰기 많이 해도 되니까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글씨 뭐 칸 채우는 건 사실 띄어쓰기 이런 거랑 글씨 이런 거 뭐
위하여, 뭐, 뭐뭐 때문에 이런 걸로만 채워도 충분해요. 그런 거 넣어서 충분히 채우는, 오히려 빼야 돼요. 쓸 내용이 많은데 뭘 빼냐. 그래서 뭐뭐 뭐 전략적 목표 위에 기업 조직의 이렇게 전략적 목표 위에는 뺄 수는 없네. 목적이니까. 기업 조직 의는 뺄 수 있어요. IT 비즈 관계를 이렇게 해도 돼요. 와, 의 이런 거 다 빼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키워드만 막 박아 넣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설명글처럼 다 이어서 만들지 마세요. 저희가 설명하는 글이 아니에요. 답안 채점 포인트는 설명의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어느 것도 설명이 되면 안 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소스를 수정하여 기존 소스 수정해도 되잖아요. 를 또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그러니까 개념에, 그러니까 1단락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는 개념이나 또는 정의라는 글씨는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1단락을 가와 나로 쪼갤 때는 여기를 보통 개요라고 써요. 그리고 얘한테 정의나 개념을 여기다 쓰죠. 근데 얘를 그냥 대시로 해서 바로 정의를 쓰고 싶으면 여기를 개요로 가시면 안 되고 개념이나 정의로 쓰셔야 돼요. 무조건 개념이나 정의란 용어는 어디에? 목차에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목차 중요합니다. 목차에 빼시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띄어쓰기 말도 안 되게 해서 썼잖아요. 개념물 쓴 거죠. 개념물 형태로 추상화하는 기법. 개념물 기반 추상화 기법. 하는 이런 거 빼도 돼요. 저 같으면 추상화 기법이라 쓸 것 같아요. 하는 이런 거 빼고. 글씨 뭐라 더 써요? 글씨 하나당 다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글씨를 많이 써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칸만 잘 채우시면 되는 거라서 괜히 막,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설명이 없어도 문제지만 설명으로 때우면 안 돼요. 작성하는 방법들이죠. 이렇게 정의랑 특징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표 안에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시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시하고 바로 정의만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일단 나눴으면 여긴 세 줄 썼는데 네 줄 쓰셔야 돼요. 두 줄 쓰라고 했잖아요, 정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나눴으면 네 줄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표로 그리시면 정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왜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가독성은 표가 가장 좋긴 합니다. 이렇게 글글글글 있으면 안 보여요, 잘. 구분감이 없어요. 그래서 표를 해주시는 게 구분감은 가장 좋아요. 그건 이제 또 답안지가 하나는 표고 하나는 대시고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거 좋고 너무 똑같으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다 똑같은 템플릿이면 그것도 조금 예, 답안지 채점하는 사람이 지루해질 수 있어요. 참 피곤하죠. 네. 별 이상한 거 신경 써야 되니까. 토픽만 신경 써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건 이제 다 나중에 가서. 특징은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넣으세요. 설명글 쓰지 마세요. 2교 시험은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긴 해야 돼요. 여기다가. 1교 시험은 키워드만 쓴다. 설명글 필요 없어요. 2교 시험은 설명까지 필요하다. 표로 넣어서.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2교 시험은 그 개요 부분을 반 페이지 쓰라고 했잖아요. 텍스트 양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교시는 양을 채울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앞에 부분, 개요 부분. 그러니까 키워드만 딱딱 받고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 몰라도 키워드 이름만 기억해도 충분히 쓰잖아요. 여기 설명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설명을 안 한지 모르는지 채점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용어도 돼요. 키워드 넣으면 돼요. 이해하시죠? 꼭 아는 걸 적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었던 거 그냥 갖다 넣으셔도 돼요.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 다 설명이 되지만. 1교시형에 이렇게까지 쓰는 건 과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쓰는 거는 2교시형. 이렇게 쓰는 거는 과해요, 과해. 그렇습니다.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쓰는데 좀 과하게 쓴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도식이죠. 도식은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너무 작죠? 이게 개요에 쓴 거라 그런데, 어쨌든 이런 도식을 통해서 6줄을 채우시면 돼요. 일단 6줄, 최소한 6줄.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6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상황이 안 되면 4줄 써도 되고 5줄 써도 되긴 돼요. 근데 대신 거기를 줄이면 뒤에 표를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 부담이 있으니까 6줄이라는 거지. 또 6줄이라고 했더니 한 7줄, 8줄 필요한 도식인데 6줄에 넣으려고 막 작게 그리고 안 그러셔도 돼요. 넓히셔도 돼요. 근데 비율은 표와 도식이 비슷한 게 좋습니다. 최소한 표가 더 많은 게 좋아요. 도식보다. 근데 비율은 근데 정 안 되면 차이가 나도 돼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그게 법칙인 건 아니잖아요. 기준. 여러분의 답안을 잘 채점받기 위한 기준에 대한 스탠다드를 알려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거에 또 너무 얽매일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쓰시는 게 답안지 템플릿 만드는 게 좋다. 아시겠죠? 이런 게 기본이죠. 이 표는 분절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줄. 딱 6줄에 간결하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쓸수록 좋은데 얘도 시간이라서. 그다음 표는 이제 3단표. 여기 이분은 키워드를 좀 많이 적은 건데 최소한 6줄. 아시겠죠? 3단표를 하세요, 무조건. 초반부터. 2단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고 여기도 사실 저 같으면 단어 벡터 전환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빼고. 아시겠죠? 음. 문장 단위 전환, 뭐 기술 이런 거 다 뺐을 것 같아요. 이분은 좀 많이 썼는데 여기 설명에는 그 정도만 써도 이해되죠. 단어 벡터 전환이라고만 써도 설명됐잖아요. 그죠? 여기다 단어의 벡터를 전환하는 기술까지 꼭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설명이라고 했다고 얘도 설명글처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오른쪽 설명란도 보통 키워드로 많이 넣습니다. 키워드의 의의나 뭐 이런 거 한두 글자만 적고 나머지는 그냥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부족 쓸 내용이 많으면 빼기도 하고 어쨌든 얘도 칸을 채우는 이 정도 라인은 채우는 게 좋으니까 그런 용도로 뭐 의의나 기술이나 뭐 이런 용도를 쓰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보시면 형태소 문장 단어 계획이 썼잖아요. 이거로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여기다 제발 설명하지 마세요. 특히나 여기 부분은 거의 못 읽어요. 채점자가. 근데 웃긴 건 너무 틀린 내용 쓰면 그건 또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너무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걸 아시면 돼요. 너무 틀리게만 완전 다른 내용만 쓰지 않으시면 그냥 다 넘어가요. 안 보이면. 근데 얘가 눈에 띄게 보이지만 않게 틀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 시야의 채점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중요 키워드는 상단에 배치하면 돼요. 맞네 하면 그냥, 뒤에 것도 맞겠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 키워드도 핑퐁을 잘 하시면 다 넘어가져요. 마찬가지예요. 키워드도 너무 틀린 거 가져오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걸 쓰는데, 그렇죠? 뭐, 이런 렉 같은 용어가 쓰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전산실을 렉을 통해서 통합할 거야 이런 거 쓰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 백업. 물론 클라우드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서비스 쪽 측면에서 좀 너무 벗어났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눈에 띄는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도식 하나, 표 하나. 딱 이게 지금 여긴 5줄 썼어요. 그렇죠? 대신 간걸로 6줄을 채운 거죠. 6줄, 하나, 둘, 셋, 넷, 6줄 하니까 딱 한 페이지 됐잖아요. 여기 한 페이지 딱 끝난 거거든요. 여기도 기본이죠. 보시면, 여기 특징을 썼으니까 지금 한 줄이 부족한 거죠. 5줄이죠. 웬만하면 6개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안 좋은 건 뭐냐면, 네트워크 OS 지금 다 개별 키워드거든요. 얘를 왜 굳이 콤마를 해서 2개를 하나 다 넣지 마세요. 지금 키워드를 채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왜 여기다 콤마를 써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워드 한 줄 한 줄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군데 몰았을까 이러지 마시고 저 같으면 여기다가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쓰고 여기 슬러시 하나 넣고 여기도 OS 이렇게 크게 쓸 것 같아요. 그럼 키워드 하나 늘어나는데.
여기도 지금 콧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문제 사이에는 한 줄을 띈다. 뭐 문제를 쓰고 나면 끝을 쓴다. 여기는 비워도 됩니다. 아마 그 답안지 그 가이드에 보면 문제와 문제 사이 두 줄 얘기하거든요. 끝을 썼기 때문에 두 줄 얘기하는 건데, 끝 기준으로 한 줄만 하세요. 1교시형 얘기하는 거예요. 2교시형은 또 달라요. 그리고 단락은 지금 안 띄었죠. 띄어쓰기 없죠. 단락과 단락. 단락과 단락은 띄어쓰기 없다. 1교시형은. 1교시형은 단락 사이에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문제 사이에는 한 줄 띈다. 끝 다음에 한 줄 띈다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어이구, 난리 났네. 그 다음에 뭐, 같은 내용이니까요. 포인트가 또 사라졌네. 요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3단락 했는데 요렇게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럴 거면 화살표라도 하나 더 해서 뭔가 좀 절차 같은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 들어오게. 그래서 보통 3단표는 2대 3대 5의 비율로 합니다.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5 정도 비율로 하고요. 그다음에 답안 작성은 표의 좌측 끝은 표 그리고 도식 그리라고 했더니 줄을 이렇게 긋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오른쪽 끝은 줄이 있으니까, 오른쪽 끝은 항상 끝까지 그리세요.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부터 그리시는 분이나 여기부터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웬만하면 한 줄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줄 정도 들어가면 딱 좌우 정렬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한 줄 들어갔다는 얘기는 반 글자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씨를 좀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요 세 번째 줄 라인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필력이 되거나 나중에 좀 몸에 배면 한 줄 더 들어오시고. 한 줄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한 줄 다 들어가야 돼요. 내 답안 전체가. 왜냐하면 어느 건 들어갔고 어느 건 나갔고 왔다 갔다 하면 답안이 깨끗하게 보일 리가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 라인을 맞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쪽, 그러니까 표나 도식의 가장 큰 외곽 라인을 그릴 때 왼쪽은 오른쪽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왼쪽은 선택이에요. 비워 놓으셔도 돼요. 왜 라인이 있으니까 있기는. 근데 단 글씨체가 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글씨가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채우세요. 얘를 안 채우는 것도 시간이라도 좋은데 글씨체가 안 좋은 분들은 왼쪽을 채워야 정렬이 돼 보여요. 그래서 글씨체가 좀 깨끗하신 분들은 그냥 비워 놓으셔도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글씨가 안 좋은 분들은 채워야지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가로줄은 웬만하면 다 하세요. 그룹되어 있을 때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의 구분감이 있게. 가로줄은 다 한다. 당연히 그룹인데 그룹은 밑에 거 그룹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 글씨 이쪽에 이게 하나인데 여기 할 일은 없잖아요. 얘는 하나의 그룹인데 단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이렇게 다 해주세요. 그래야 얘 점선이라서 네,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식을 그리라고 했더니 꼭 이 라인에 맞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맞춰도 돼요. 도식에는 안에 아무 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뭐 그냥 내가 그 구분감이나 위치 선정 위에서 맞춘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렇죠? 라인이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얘를 자꾸 하냐면 글씨를 이렇게 반절나게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밖에 글씨나 안에 글씨나 똑같게 같은 글씨 크기로 쓰세요. 여기 막 라인 조그마니까 여기다 우겨 쓰신다고 글씨 작게 쓰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글씨 크기는 항상 다 똑같게 쓴다. 커졌다 작았다 하지 않게. 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간글이라고 해요. 표나 도식 밑에 쓰는 걸 간글이라고 하는데 간글은 웬만하면 한 줄로 쓰세요. 시간 없잖아요, 저희. 정 안 될 때만 두 줄. 막 얘를 세네 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세네 줄 쓰는 건 언제 쓰냐면 맨 마지막 문제를 썼는데 시간이 남았어. 그럴 때는 간글 써야죠. 간글로 막 나 너무 붙고 싶어요. 이걸 간글로 시험 이걸 걷어가기 직전까지 앞에 거 다 확인해서 뭐 밑줄 긁거 있으면 강조할 거 키워드 밑줄도 긋고 다 하고 나도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도 남으신 분들이 사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남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막 저거 18페이지씩 쓰는 분이 있어요. 그 앞에 그 차 길선님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6개월 만에 관리 붙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2차를 거의 안 떨어지는데 2차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컴시형 시험을 보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실수로 한 문제, 1교시형 한 문제를 다 쓴 줄 알고 이미 16페이지 넘고 한 16페이지 썼는데 이미 다 쓴 줄 알고 16페이지를 9문제로 쓴 거예요. 쓴 줄 알고 빼먹으셨는데도 붙었어요. 다른 점수들이 워낙 높아서. 근데 저분은 뭐 암기 마왕 소리 듣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공부하시던 분이니까 회사에 자전거 타고 와서 애기 재우고 10시에 애기 재우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그때부터 9시 시작 땡 할 때까지 공부하시고 이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단기간에 붙으신 분인데 저분도 6개월에 붙었으니까. 그리고 저기 그 다음에 있는 분이 그분과 같이 공부한 안상현 길서님이라고 여러분 2차 멘토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1년 걸렸고요. 그래서 저랑 동기가 됐죠. 저는 3년 했는데. 네, 엄청 친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분은 석사 AI를 병행하셨어요. 그리고 1년 걸리셨거든요. 그분들이 1년 안에 붙을 수 있었던 키워드는 이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 전체적인 그 좀 분석을 해서 공부할 거 안 할 거를 좀 구분해서 집중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런 분석까지 하셨어요. 문제 좀 걸러낼 거 걸러내고 모두 다 하지 않았어. 얘 몽땅 다 알아야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트렌드나 이런 거 위주로 최근 나왔던 문제 다 그런 거 확인해서 그런 분석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셨던 두 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무식하게 공부한 케이스. 모든 토픽 다 공부하는 케이스. 그렇죠? 저것처럼 무식하게 다 하시면 3년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적당히 다 이렇게 추려서 집중해서 하시면 빨리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알아야 붙지 않는 모두 다 알아야 붙는 시험 아니에요. 제발 모두 다 알아야 될 것처럼 공부하다가 뭐 버려진 토픽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어떡하지 제발 이러지 마시고 일주일마다 도메인 하나씩 나가잖아요. 안 된 건 그냥 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심화반과 또 반복하시잖아요. 그때 챙기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늘려가신다 생각하셔야지 막 남들은 다 한 것 같고 난 아닌 것 같고 막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인차 다 있고 공부 방법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건데 뭐 그런 거에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멘탈 싸움이라 그래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야 붙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상대편 비교되고 막 나는 공부 안 한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매몰되시면 이 시험을 버려요. 어? 이 시험을 접고 가신단 말이죠.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안 되는 시험 아닌데 자꾸 그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3번 정도 옵니다. 진짜 3번 정도 와요. 기필 끝날 때쯤 한 번 오고요. 중간에 붙을 것 같을 때 한 번 오고요. 정말 합격권일 때 또 한 번 와요. 이때 이걸 버티셔야지 붙어요. 이것만 버티면 붙어요. 정말 잘 쓸 것 같은데 나보다 못 쓴 사람이 붙어 나가거든요. 나중에. 막 그때 막 멘탈 막 깨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써도 안 붙고 나 점수 말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랬잖아. 계속 말씀드렸죠. 운이 작용하는 거라서 채점자 따라서 채점 포인트가 달라.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내가 평가받았으면 또 반대로 나한테 평가 좋은 계속 보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준비하면 붙는데 또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멘탈 깨져서 멘탈 흔들려서 막 공부 못하고 막 잠깐 접고 그러니까 자리 못 지키고 그러니까 못 붙는 시험이지 그것만 아니면 붙거든요. 아시겠죠? 제발 물론 지금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또 그럴 수 있는데 제발 이것만 지키세요. 그러면 붙는 건 제가 보장할게요. 진짜로. 진짜로.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500명, 600명 수준, 1000명 이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충분히 돌아오는, 네, 그 2, 3년 안에 충분히 돌아오는 시험이에요. 이게 2, 3천 명 넘어가면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진짜. 그때는 완대요. 어쩔 수 없죠. 모수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무조건 기한이 늘겠죠. 3년, 5년으로.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전에는 다 그랬어요. 시험 2번 볼 때. 이전에 2번이었잖아요. 3번으로 늘어난 거지. 관리도 2번 봤었거든요. 컴시험은 1년에 2번밖에 없고. 컴시험
사실 커미션 보시겠다는 분들 계신데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붙은 분들이 커미션으로 가서 보는 분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관리는 세 번 보잖아요. 관리 붙고 나면 혹시나 해서 커미션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까지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의 합격자, 커미션 합격자는 다 관리 합격하신 분들이 90%가. 그래서 웬만하면 커미션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리가 똑같거든요. 합격, 뭘로 붙든 하는 일 다 똑같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근데 굳이 힘든 길 가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미션 보겠다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 번 중에 한 번은 관리 볼 거잖아요. 두 번은 그냥 하던 거 미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꼭 옮겼을 때 나한테 잘 풀 문제가 나와요. 실제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싶으면 딱 그걸 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믿어야 돼요. 그걸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래봐야 의미 없어요.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믿고 가셔. 멘토들만 믿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추가 단락 쓰는 거. 세뇌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식 하나 설명 끝. 이게 가장 빨리 쓰는 길이에요. 보통 이런 결론은 한 2분 정도. 1분 50초,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적고 끝낼 수 있는 수준. 이건 이제 비교는 이렇게 반씩 나눠서 쓰시면 되고요. 보시면 다 똑같죠? 도식 하나, 표 하나. 그렇죠? 정의.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문제 번호 틀리면 안 됩니다. 이때 문제 번호는 뭐냐면 문제 있는 번호를 쓰는 거예요. 문이라고 쓸 때 번호는 문제 있는 번호를 쓰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1번부터 풀릴 필요 없어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8번 썼다, 1번 썼다, 5번 썼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그게 이번에 두 번째 문제라고 거의 문 2, 문 3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 번호를 쓰셔야 돼요. 무조건. 진짜 얘 틀리면 빵점 맞아요. 이거 잘 써놓고 빵점 맞으면 진짜 눈물 납니다. 얘 근데 가끔 실수하거든요. 절대 얘는 진짜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그대로 쓴다. 아시겠죠? 1교시는 사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한 내용만 쓰면 6점, 그 이상 쓰면 이제 7점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 방법론은 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뭐 이런 문제 생각한 거 하지만 문제 뭐 1번이라고 치면 문제 1번에 뭐 아이고 비즈니스 가치 평가 기법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이 답이라고 쓰고 1달러가 시작하는 거죠. 비즈니스 가치 평가 왜 할까요? 왜 하나요? 참고로 빨리 이어지는 건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실수록 내게 됩니다. 왜 할까요? 제가 질문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강연 번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가치 평가 왜 해요? 이익 창출 또 사업성 평가 또 뭐 왜 하나요? 뭐, 왜 하죠? ROI 증대 보이시죠? 생산성 향상, 투명성 제고 등등 그래서 뭐 대충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는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죠. 뭐예요? 투자, 비즈니스, 투자, 판단, 유사결정, 의사결정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비즈니스, 시평가, 기법, 개요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앞에는 리듬은, 뒤에는 위에 거 제목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왜냐면 웬만하면 문제는 그대로 갖고 와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큰 단락을 썼으니까 하나 들어와서 가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비즈니스, 조치, 평가, 기법, 뭘 써야 된다고 했어요? 정의나 개념. 그리고 대시를 하고 이두 줄의 정의를 써야 되겠죠? 목적이 뭐였어요? 방금 우리? 의사결정. 의사결정인데 저거는. 뭐 투자, 의사결정, 목적으로 뭐 하는 걸까요? 종교로는 뭐예요? 기법이겠네요. 그렇죠? 물론 실제 쓸 때 이렇게 쓰면 되고 채우고 하셔야 되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하나요? 평가는 기법이니까 기법에 대한 내용들에 관련된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아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 나는 경영을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냥 들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살면서 IT를 하면서 또는 뭐 투자 어쩌고 무슨 뭐 나올 때마다 들렸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한데 얘를 말로 꺼집어내는 게 잘 안 될 뿐이지. 얘 왜 자꾸 제가 이런 걸 하냐면 얘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얘를 꺼내는 연습을 그동안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학습은 그동안에 뭘 했냐면 입력하는 학습만 하셨어요. 사지선다는 입력하는 학습이지 꺼내는 학습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꺼내는 시험이에요. 잘 꺼낼수록 시험 점수가 높아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도 쓰는 게 결국 꺼내는 거잖아요. 주음도 꺼내는 거고 즉 말을 많이 해야지 꺼내죠. 하려고 생각. 목적으로 하면 뭐 해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사전, 사후, 중간평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할 수 있어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뭐 할 수 있어요? 내재적 가치나 외재적 가치, 뭐 외부 영향, 내부 영향 기반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말 중에 어떤 특수한 용어, 특수한 키워드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냥 이거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몰라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토픽을 처음 들었어. 지금 거의 처음 들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넣어야 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못 만드냐? 나는 처음 들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걸로 해볼까요? 목적, 콤마 찍어야겠죠. 왜냐면 키워드만 알려야 할 거니까. 사전, 평가. 왜냐하면 텍스트가 하는 긴데 쓰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쓰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을 늘려야지 어떻게. 중간, 평가, 사후, 평가, 기준으로 수치화하는 기법? 이렇게 쓸까요? 제가 이거를 매 기수마다 하는데 맨날 틀려요? 다른 얘기예요? 맨날 다른 얘기예요. 한 번도 얘를 외워서 써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맨날 이 정의를 내면 매번 달라요. 여기다 뭐 생산성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 정성적 얘기도 하고요. 물론 정량적, 정성적으로 가면 그 관련된 키워드가 또 있죠. 두음이 있어요. 뭐 빕, 비프, 빕 뭐 이렇게 하는 또 암기법이 있어요.
뭐 그런 거기에 가면 이제 뭐 BCR이 어떠느니 뭐 이런 거 있겠지. ESG 경영 이런 것도 정량적 평가 기법 중에 한 KPI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ROI 이런 거 이제 정성적 얘가 정량이죠. 거꾸로 얘기해요. 정량적인 기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MPV가 됐네, IRR이 됐네, 뭐 이런 얘기들. PP 페어백 페어리더라고 해서 이게 투자했을 때 그 분기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으면 못 쓸 수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 사전 사후 중간 평가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말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막 ROI 정도는 여러분들 그래도 산업은도 다 들어보잖아요. 그런 위에 용어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걸 키워내서 키우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죠? 또 써야죠. 목차는 썼으니까 비즈니스, 가치, 평가, 기법, 특징. 제가 1교시형 웬만하면 표를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목차를 뺐으면 표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목차를 썼다는 얘기는 표를 써야 되는 얘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차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표를 그려야 돼요. 3단표라고 말을 항상 드렸지만 여기까지 이런 특징의 3단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의사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성, 항상. 항상 이라고 하죠. 키워드라고 하죠. 의사결정이니까 뭐예요? 뭐, 뭐 가치, 기준, 의사결정, 수혜. 뻔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의사결정 쓰고 저렇게 쓰는 얘기. 이렇게 쓰면 돼요. 뭐 대단한 얘기를 쓸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 안에. 칸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늘렸을 뿐이에요. 결국 의사결정 똑같은 얘기죠. 생산성. 어떻게 해야 돼? 투자 대비 생산성 6개월. 이것 때문에 저 평가할 거잖아요. 이게 특징이라고. 여기에 어려운 용어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못 쓸만한 용어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말을 만드신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1단락 끝났죠. 여기다 대시하고 간글을 써줄 수 있으면 좋고 못 쓰면 이제 바로 뭘 들어가요? 2단락. 2단락은 대단락은 앞에다 쓰는 거예요. 서브단락은 한 들여쓰기 해주시고 또 이거 왔다 갔다 헷갈려 하시고 앞에 세 줄은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 뭐였어요? 비즈니스 가치 평가 기법에 두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도식 하나, 표 하나. 기법을 쓸만한 도식이 뭐가 있어요? 얘를 개념도로 그리기에 기법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분류 정도는 쓸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모르면 개념도 쓰셔도 돼요. 개념도 그러니까 이주저도 모르겠으면 개념도 쓰는 건데 안 쓸수록 좋아요. 개념도란 용어는 안 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쓸 얘기가 없어서 썼나 보다밖에 안 되잖아요. 도식을 그려야 되는데 그 도식을 개념도 외에는 쓸만한 게 없나 보다. 아니면 절차도 이런 것도 있을 수. 기법에 저는 절차대로 할게요. 왜? 사전, 중간, 사후 평가 기준을 쓰려고. 왜 이걸 키워드를 받은 거를 다 활용하라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절차도, 절차도 및 상세 기법.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서브 단락에 절차도 쓸게요. 상세 기법 쓸게요. 라고 적어 놓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대로 다시 목차가 들어와야겠죠? 그럼 다시 가에 뭐예요? 비즈니스 가치 평가 기법 절차도. 네, 여기 좀 남잖아요? 설명. 이렇게 적어주면 적당히 빛이 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얘 이제 그려야죠. 6줄이라고 치고요.
여섯 개가 치고, 네, 너무 위로 올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절차 도니까 절차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로 쪼갤게요. 그래서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사후, 평가 뭐 이렇게 나누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네모 그냥 적당히 이렇게 도식판하게 적당히 하나 그리고요. 여기 별로 쓸 게 없어서 뭐 이렇게 판 만들어 놓을까. 그렇죠? 절차 맞죠? 그럼 이제 키워드 채워야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뭐 수치화할 만한 것들에 대한 걸 몽땅 갖다 이제 넣어야 돼요. 사전 평가 뭐 할까요? 뭐 할 만한 기법이 있을까? 사전에 뭐 하면 돼요? 알 만한 거 뭐 있으세요? 사전에 뭐 하면 될까요? 네, 필요성 검토 가치 평가인데 돈이 돼요. 돈 관련 필요성 검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필요성 검토, 필요성 검토. 키워드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사전 평가에 어쨌든 얘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할 거면 보통 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평가하는데 벤치마킹 기반으로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미리 할 거잖아. 아, 물론 중간에도 하고 끝에도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거 벤치마킹. 그다음 뭐예요?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설문조사도 하려면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평가에 뭐 할까요? 진척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보다는 좀 수치적으로 나오면 좋을 거예요. 중간이니까. 여기다가 PP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기준 넘었니 안 넘었니? MPV 현재 기준으로 가치는 얼만큼 됐느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현재 이자율은 얼마니 IRR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사업 평가에 물론 여기 다 섞어 써도 돼요. 꼭 이때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똑같게 하는 건데 그냥 뭐라도 채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BCR 같은 거, 베니핏 코스트 레이티오라고 해서 뭐 수년자 가치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는 어떠느니 재무적 가치는 어떠느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고 내역이라고 해서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고객이랑 평가는 어떠니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KPI 같은 것도 있고 초반에도 할 수 있고 KPI 성과 같은 거 측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ESG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개로 나누면 ESG를 넣을 수 있고 꼭 여기다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도식이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뭐 하면 돼요? 나의 비즈니스 지평가 기법 상세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를 그리면 되죠. 음, 함산표를 하고 사전 시점 기법이니까 뭐 상세 기법 설명 여기 기법이면 이게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구성 요소면 구성 요소가 오고 즉 기술이면 기술이 오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표에서 두 번째 란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얘는 뭘로 적당히 뭘로 만들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점수 받기 위한 부분은 어디다 써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사전, 중간, 사후. 이거 갔다 오면 되죠. 여기다 벤치마킹 쓰고.
근데 좀 남는 것 같은 대시 하나씩 넣어주고. 여기 너무 다 똑같은 것만 갖고 오면 그러면 ESG 딴 것도 좀 적어주고. 너무 그대로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얘를 쓰시면 돼요. 설명. 벤치마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나 기술 비교 하는 거잖아요. 벤치마킹. 설문조사니까 어떻게 해요? 어, 성별 또는 지역별 조사. 이걸로 해야지 되고 할 거잖아요. 생각난 대로 쓰시면 돼요. 틀리지 않게. PP는 뭐예요? 투자, 인기, 체크. MPV는 뭐 수년제가 순세, 가치, 평가. PCR은 재무, 내부, 재고, 고객, 평가. 다 다를 수가 없으니까 판이 무조건. ESG는 아시는 거죠? 환경, 구조, 소셜, 평가. 소셜이 아니에요. 사회죠, 사회. 사회 뭐 판이 무조건 사회 기준 평가를 적든지 이렇게 쓰시면 끝났어요. 그다음 뭐 대시하고 간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치 기준으로 만약에 가치 기준으로 의사결정, 수행, 투자, 판단 이걸 갖고 BCG 매트릭스 같은데 넣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BCG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뭐 계속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투자 대비 우리 이익 대비 현재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네 개 분기로 나눠서 하는 그런 매트릭스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 가져다가 쓰는 거지. 그래서 아니면 여기 아니고 3단락에다가 그런 거 통해서 어떻게 가치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정밀하게 할게. 투자에 대한 선택을 할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이런 제언을 해도 좋고요.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인 1교시고. 이렇게 쓰면 근데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줄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나를 안 나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도 빼고, 얘도 지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시하고 특징, 이렇게 하고 뭘 쓰면 돼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의사결정, 생산성. 한 세 개 정도 적어주면 좋으니까. 왜냐면 칸이, 한 세 개는 적어야 칸이 나오거든. 아까 없었지만 하나 더 적을 거면 뭐 적어요? 이거 뭐 하면 돼요? 뭐 이런 것도 해도 되죠. 로드맵. 로드맵, 행진, 고도화, 뭐 이런 거 적어줘요. 쓰려면 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가 계열 대신 뭘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정의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이것도 시간 없을 것 같아? 얘 빼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근데 필요없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쓰셔도 돼요. 여기는 수정할 수 없어요. 요것도 이렇게 상담표로 갈 수도 있고 여기를 쪼개서 이렇게 상담표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냐의 차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쓰는 게 1교시형에 대한 보편적인 답안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